네, 시장 강하고요. 코스피가 3,800선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 전략에 대해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52주 신고가, 반도체 장비주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앤드 52주 신고가, 반도체의 날은 이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반도체가 이제 좋은 건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예.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가 이게 사이클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뭐 내년까지는 최소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또 주말 사이에 뭐 여러 뉴스들도 나왔지만 메모리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기존에 뭐 2년 뭐 3, 4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아니라 이게 공급은 주는데 AI로 이 고정 수요가 이제 붙으면서 네. 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이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누구도 지금 볼 수 없는 사이클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가 주가가 제일 폭발적이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과거의 궤적을 다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럴 거면 어느 정도에서 꺾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를 할 텐데 지금은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고 27년까지는 적어도 이제 상승 사이클, 그러니까 26년하고 7년까지 이어질 텐데 그럼 도대체 27년에 언제쯤 꺾일 거냐. 또 AI 투자 지출에 대해서도 정말 요즘에 거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오픈 AI가 뭐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요새 쇼핑하는데 막 2천조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돈은 있나? 이제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데 근데 또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AI 이렇게 지출 늘리고 이러는 거 이제 시작이다. 이게 뭐 버블은 아니고 과거에도 인터넷이나 뭐 옛날에 뭐 이제 철도 버블도 있었고 과거에 여러 버블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통 GDP 대비해서 한 2에서 5% 투자 정도 하고 나서 버블이 터졌는데 지금 AI 투자하는 게 전체 GDP의 1%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많이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 국면이다.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전체 네. GDP의 1%가 AI 예, 투자되는 건데 과거에 이런 이제 혁명적인 어떤 산업이 발생했을 때 최소 2에서 5%까지 찍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게 이제 높진 않다는 거죠. 이게 금액은 크죠, 당연히. 그때보단 크지만 GDP 대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럼 버블도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사이클은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반도체주들은 지난 몇 년간 되게 눌려 있었다 보니까 또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대안주가 나온다면 좀 꺾일 수 있지만 지금 반도체보다 모멘텀 센 업종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 단기 상승은 좀 부담되지만 뭐 쉽게 꺾이진 않는 그런 좀 구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금융시장에서 거품, 그에 따른 붕괴 리스크, 뭐 오를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네. 사실 닷컴 버블 때와 다른 건 AI라는 실질 동력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AI 하면은 지금 덩달아 같이 따라오는 섹터가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부상하면서 이 거인으로 좀 우뚝 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포인트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 주? 이거 제일 걱정되는 게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건 좋은데 이거 도대체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 맞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은 전기가 되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미국은 전력망이 다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원전이나 뭐 LNG 발전소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짓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원전은 10년.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빨라야 2030년이에요. 그리고 LNG 복합가스 발전소도 지으면 5년 걸리거든요. 근데 당장 전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자원 총 동원해야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석탄 발전소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발전소 하는 것도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라.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렸고 오죽하면 이게 역행을 하겠어요. 이게 탄소 배출 제일 많은 게 석탄 발전소인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태양광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설치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렇죠. 거기에 에너지 저장자 같이 섞는 거죠. 그래서 ESS랑 결합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모든 걸 총 동원해야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지금 무엇보다 이제 전기가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원전주라든가 이런 전력망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좀 상승을 했는데 다만 저는 좀 이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경고성 기사를 하나 딱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AI 관련된 뭐 인프라 갭들 되게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들 중에 실제 본업에서 돈 잘 벌면서 기대감이 붙으면서 같이 가는 건 되게 좋아요. 바람직한데 그 미국의 그 이제 대표적인 원전주 중에 뭐 오클로라든가 오클로. 예. 그 몇몇 이제 원전주들 이렇게 한번 실적 보시면요.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럼 또 거품론 얘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전에 예, 그걸 찝었어요. 예, 예. 왜 이렇게 매출도 안 나온 회사가 단지 몇 년 후에 나올 그걸 가지고 너무 주가가 사실 파괴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논리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실제 실적은 없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만큼 또 그게 실적 시즌에 그게 뭔가 좀 뭐 어떤 이제 스케줄 같은 게 지연되잖아요. 이제 굉장히 크게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뒷받침되는 실적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효성중공업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은 있어도 이게 굉장히 견조할 수가 있는데 크게 무너지진 않는데 리스크 근데 있어도.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걸 좀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섹터들이 간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니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더욱더 숫자도 한번 챙기시면서 무조건 좋다고 그냥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한번 검증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AI 서버 한 대가 일반 가정보다 전력을 한 30배 이상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해진 건 네. 맞는데 옥석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장밋빛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 꼼꼼히 보시면서 많이 그게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일단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 네. 돌다리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가 잠깐 뒤쳐져가지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한알령을 하도 이제 반도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풀 건데 8년 만에 자, 그럼 5월쯤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거 믿을 만한 이슈인지 또 궁금합니다. 근데 한알령은 계속 올해 연초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도 나왔고 참 네.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 참 기대 나는데 이게 실현되지 않는 몇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한알령. 예,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달성은 되죠. 그 시진핑 주석 방한하는 거. 그것도 오랜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약간 뭐 소원이란 표현은 그런데 네. 이게 뭔가 중국주 하신 분들은 항상 기대했다 실망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오긴 하는데 한알령은 아직은 명확하게 사실 이거 한알령은요. 중국 정부가 사실 선언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해제 선언도 없어요, 사실은. 아. 엄밀히 따지면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알령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중국의 컨텐츠 수출도 안 그쵸, 되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콘서트 하나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풀려야 우리가 이제 한알령 해제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한알령은 맞아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언제 풀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한중 간의 관계도 좀 이제 과거보다는 좀 굉장히 좀 사이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진 건 또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할 텐데 이런 게 좀 계기가 돼서 관계가 좀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한알령 해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알령 해제하면 가장 큰 수혜는 역시 엔터랑 드라마입니다. 엔터와 네. 드라마. 역시 네. 그 중국 시장의 콘서트 시장 엄청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그룹들이 당연히 이제 단독 콘서트가 가능하니까 이 없는 매출이 생기고 드라마 제작사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옛날 드라마들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재탕 삼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불법으로밖에 지금 못 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수출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옛날 구작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창고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비용 한 푼도 안 들고 매출로 잡힙니다. 그렇죠. 그럼 다 이익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익 점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랑 엔터 쪽이 가장 큰 수혜 받을 수 있고 둘 다 최근에 좀 주가 부진하니까 뭐 접근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구간에 오고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느끼는 바 빨리 좀 문을 열어줘서 매출과 이익에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이런 부분 이제 진짜로 시작되면은 좀 드라마틱하게 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관심사가 금값입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뭐 50% 넘게 오르기도 했고 국내에 골드바 실버바까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쟁여놔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금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이유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큰 게 그거죠.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옛날과 다르게 서로 막 싸우잖아요. 네. 막 탈세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 그런 탈세계화 속에서 약간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금을 사놓으면 뭔가 좀 안전판 역할도 할 것 같고 정말. 이게 불안정할 때마다 뭔가 전쟁이 또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트럼프란 대통령의 그 성향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럴 때 그만큼 이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나? 이렇게 이제 하나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프랑스도 총리가 여러 번 바뀌었죠. 예. 네, 진짜 비정상적이고 많은 국가들이 재정이 지금 파탄나고 있어요, 사실. 예. 다들 힘듭니다. 예. 근데 만약에 증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 그냥 나는 정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방법은요. 돈이 필요하면 빚을 더 내야 됩니다. 빚을 내면 이게 부채라 그러죠. 우리도 비슷해지는 상황인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빚을 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 걷는다고? 뭐 좋아할 국민들이 사실 네네. 없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빚을 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빚이 늘어나면 이건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자산이잖아요, 금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안식처라고 해야 될까요? 상쇄할 수 네,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걸로 또 금이 부상하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좀 맞물렸고 또 어쨌든 또 금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한다는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금리 내려갈 때 또 금이 그러니까 보통 달러 대체제로 많이 급부상을 하는 게 또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값에 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또 중앙은행들이 이게 아까 달러랑도 마찬가지인데 달러보다는 금을 선호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좀 이제 조화롭게 작용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혹시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너무 올랐다가 갑자기 폭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갑자기 지역은행 리스크 요즘에 나오는데 그 이름 모르죠. 그러니까 금으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일 터지면 금은 안 빠지겠지. 해지의 역할로. 네, 그래서 이제 금을 약간 이제 미국 주식의 약간 대체제로 예. 조금 이제 바꿔놓는 거죠.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의 좀 매력인데 거기에 공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팔려가지고. 완벽한 자산이 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다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을 주의를 해야 돼요.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올라서 좀 조정은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조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금값 4,300달러가 지금 저점이 아니고 앞으로 더 저는 중장기적 위는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길게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더 남아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은 하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염승아 이사님의 분석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그 안에서도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업 분석은 특별히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뉴스에서도 봤지만 52주 신고가 갔고 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예, 예, 또 그렇습니다. 12% 넘게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뭐가 붙었냐면 주식 선물 옵션 제한 폭이 또 20%로 확대되는 예, 예. 움직임. 주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주식 선물 그 확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하는 뭐 200을 근간으로 하는 이제 지수를 갖다 근거하는 선물 옵션이 있고요. 파생 상품이죠. 근데 그 외에도 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주식 종목을 갖다가 그 베이스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선물과 옵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HD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 그걸 통상은 10%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을 10% 플러스만 10%를 막아놨는데 그걸 어저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상한과 하한을 20%를 확대한다는 공시를 어저께 이제 광고 거래소가 냈습니다. 결국 상한과 하한을 뭐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종목 자체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오를 수도 있고 30%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미국보다는 우리가 차별을 뒀는데 제가 좀 더 미국의 예를 적절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0% 오를 수가 있으니까 미국은 뭐 50% 오를 수 있고 60%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목 자체도 30% 마이너스 30%를 제한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갑자기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이렇게 놀라고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한을 해놨는데 맞춰서 이제 선물은 이제 그 통상은 이제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종목 투자보다 선물 투자하는 것이 종목 선물 투자하는 것이 내가 1,000만 원이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4배 이상, 그러니까 4천만 원을 갖고 투자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0만 원 갖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종목 선물을 하려면 이제 5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4배의 레버리지를 두기 때문에 종목 선물에 대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그 변동폭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놨던 것을 어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확대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좀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관리를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소가 붙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주가 급증의 요인은 어디서 찾아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뭐 HD 현대중공업 비롯한 뭐 빅3라 얘기는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등의 주가는 계속 그 사실 한 15년 전부터 이제 조선 3사가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3사가 그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 사실은 주가 오르기 힘들죠. 그런데 그 처음에 주가 반등하던 2년 전부터 반등하던 계기는 카타르에서 대규모로 LNG선을 갖다 발주하면서 LNG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이제 3개국밖에 없는데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너무 이제 단가가 비싸고 왜냐면 일본도 선진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너무 노령화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품기를 맞출 수가 없고 한국과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당연히 뭐 우리나라보다 그 단가를 제조 단가를 낮춰서 비딩을 수주전에 들어갔는데 중국이 단가만 보면 다 휩쓸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LNG선을 다 한 번 이렇게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선주 입장에서는 아찔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고가 있은 다음부터 사실 한국의 조선 3사들이 모든 이제 LNG선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바 LNG선으로 기점을 해서 이제는 매출과 영업 적자에서 영업 이익으로 돌아섰으니까 뭐 현대중공업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제 영업 이익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LNG가 끝나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트럼프가 왔습니다. 네. 트럼프가 작년 11월 이제 5일로 기억나는데 당선이 되면서 당선되고 직후에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용산에서 밝히면서 통화를 했는데 일상적인, 의례적인 뭐 축하한다, 뭐 당선됐는데 이제 앞으로 양국이 잘 해봅시다. 이런 멘트에서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앞으로 미국의 어떤 그 조선업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당신네가 한국이 조선업의 강국이니까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또 한번 조선업종이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조선업종이 지난 1년간 수익률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하나오션이 주가 수익률은 하나오션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그보다는 처집니다. 그래서 이 3사가 결국 트럼프의 어떤 후광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트럼프 후광이 있는데 왜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그 여러 조선업종 중에서 빅3에서 떨어지느냐라고 이제 분석해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원한 것은 마스가라고 대변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태평양 너머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에 구축함 비롯한 여러 이제 해군을 갖다가 이제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의 도움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 해군이 이제 한국에는 조선소 아무에게나 맡기면 되지만 그러기에는 미국 내부에는 존스 법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막 맡기가 사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 얘기했지만 어쩌면 현재는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걸 발빠르게 간파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하나 필리조선소로 아예 사명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전에 이제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화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HD 현대중공업이나 HD그룹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헌팅턴 인걸스라는 미국 최대 조선소를 갖다가 그 다각도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일단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한 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 HD 현대중공업의 수뇌부가 직접 가서 이제 헌팅턴 인걸스를 갖다가 탐방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탐방이지만은 사실 어떤 맥락이 읽혀지면은 실사의 어떤 맥락이 읽혀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어떤 회사인지를 직접 알아보겠다라는 어떤 실사의 어떤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HD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조선소는 필리조선소, 그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HD 현대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헌팅턴 인걸스랑 갖다가 MOU를 넘어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그 헌팅턴 인걸스를 HD그룹이 인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11%까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은 일단 HD 현대중공업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카타르, LNG 그 운반에 대한 수주 다음에 이제 전 정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흐름들, 예, 예. 실제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흐름들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조선주 가치가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다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나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삼성중공업은 오늘 52주 신고가 같지만 상승률은 약간 뒤처진다고 하니까 예, 예. 다른 종목들이 더 좀 우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차이도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미국 본토에서 뭔가 조선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그룹은 이제 아까 좀 화면에도 보이신 헌팅턴 인걸스라는 조선소를 갖다가 MOU를 체결하면서 경영진이 MOU 갖고 이렇게 많은 경영진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 그 헌팅턴 인걸스를 인수하려는 어떤 포석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때문에 어제 올라왔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미국 본토에 진출할 그 의지가 좀 약했고 실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좀 탄력성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뭐 아까 트럼프 대통령 후광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일한 맥락인데 무엇이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나토를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방비를 GDP 5% 이상 올려달라. 왜 니네는 우리나라 미국이 이렇게 그 국방을 갖다가 책임져주면 거기에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5% 이상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5% 올리려면 다 예산을 갖다 반영하고 반영된 예산은 결국 군비 확창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업과 이제 국방부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조선업에도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 국방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잠수함이 있죠.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은 삼성중공업이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양대 기업이 사실 트럼프의 후광을 또 받는 것이고 그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두 기업의 국내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큰 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참 이렇게 무모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다 푸틴 때문에 막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 진액하면서 당장 캐나다에서는 이제 한 80조 원 규모의 잠수함을 수주를 갖다 조만간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오션과 HD 그룹이 우리가 각자로 이제 개별적으로 그 비딩을 하면은 우리가 서로 재산값 깎아먹기 아니냐. 그래서 협력을 해서 원팀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는 어디냐. 독일의 이제 티센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우리 한국의 원팀이 캐나다의 80조라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수함을 만약에 수주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이제 주가가 오를 텐데 삼성중공업은 아쉽게도 잠수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좀 적다. 그래서 뭐 심지어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한 100% 이상 하회를 했고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주가 수익이 처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오늘 뭐 52주 신고가 같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 못 오른 이유가 방산, 그러니까 그 고부가 가치, 돈 많이 벌 수 있는 특수선 이런 부분이 부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방산이라는 호재가 더 붙으면 주가는 더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국방비, 방위비 증액 이런 이슈랑 또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필리조선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도 도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도크가 있어야지 배를 만들고 그런 비싼 배를 또 수출할 텐데 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발 LNG 엄청난 물량의 이제 발주가 되는데 그럼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도크가 꽉 찬 거예요. 도크가 없으면 도크라는 건 쉽게 하면 공장의 라인인데 공장의 라인이 지금 뭐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수주를 받아도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빅3 조선소의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인 난점은 꽉 찬 도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진출한다.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해서 도크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HD그룹이 결국 헌팅턴 인걸스를 인수하면 거기도 도크가 있으니까 그럼 도크를 갖고 사실은 이제 해군, 미국 해군의 이제 MRO 사업, MRO 하면 쉽게 하면 이제
수선 유지입니다. 그 고쳐주는 건데 미국 해군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연간 수선 유지한 MRO 매출이 연간 20조 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이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무슨 2조 원도 아니고 연간 MRO 시장이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이 20조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헌팅턴 인거스를 갖다가 인수하게 되거나 MOE를 통해서 그저 MOE를 통해서 뭔가 제휴가 되면은 HD 그룹은 이제 미국 MRO 사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그룹은 미국뿐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베트남도 이제 조선을 갖다가 도크를 확대하려고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리핀에도 이제 도크가 있는데 그 도크를 인수해서 이제 또다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HD 그룹은 엄청나게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선소에 도크가 다각도로 있으니까 뭔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운영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이쪽 도크는 얼마 쓰면 차니까 이 도크가 차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다른 어떤 선박을 갖다가 옮겨겠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그 자유자재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런 것도 사실은 HD 그룹의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뭐 방산 업고 가면은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합병 이슈인 HD 현대미포도 52주 신고가가 간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영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HD 이제 현대그룹이 이제 사장단 인사를 냈는데요. 사장단 인사를 낸 것보다 더 중요한 방점은 그러니까 HD 현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사명을 HD 현대로 바꿨는데 그 HD 현대가 3세 경영 체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사장단 인사의 이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도 공식적으로 전기선 체제가 안착이 되면서 3세 체제가 안착이 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HD그룹 내에서도 우리가 뭐 조선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일뱅크라는 이제 그 석유 유정 그 정유 사업도 있고 그리고 그 종합 건설 기계 쪽도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 기계 쪽에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변압기나 이런 것들도 미국에 또 진출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회사를 M&A 해야지 이런 것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전기선 체제가 큰 장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고 더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재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체제에서 이 많은 자금이 어디서 생기느냐? 아버지가 점점 연령이 높아지고 노쇠화되는데 60이 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70이 되고 80이 되는데도 아들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는데도 아들한테 정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마찰이 생겨요. 뭐 심지어 뭐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 제가 뭐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 잘 못 드리겠지만 정의선 부회장 체제에서도 아버지 정몽구 회장 사이에서도 그 임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마찰이 정기선 체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재벌 체제에서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이니까 이 재벌 체제에서 아버지가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인정해 준 것도 큰 장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어떤 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기업이나 주가나 주주에게도 안 좋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전기선 체제가 확고하게 이제 닻을 띄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오너 경영 체제 이슈 때문에도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최근 이제 방산에 조선에 방산 그리고 로봇까지 이제 장착이 되면서 조금 더의 범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K조선의 앞날 좀 짱짱하다라고 봐도 되겠죠? 뭐 적어도 트럼프 임기 때까지는 사실 큰 어떤 뭐 변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해가 쨍쨍 내리칠 조선, K조선의 앞날 응원하면서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여의도 포커스로 이어서 말씀 좀 나눠볼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중요한 적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쭤볼 게 너무 상당한데, 뭐 에이펙 있고, 뭐 그리고 미중 뭐 무역 협상 이런 부분이 네네. 있고, 그런데 일단 경제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거시적인 네네. 거 워낙 잘 보시니까 네네. 이번 주 중요한 건 셧다운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CPI가 발표된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또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쯤 발표가 되죠. 네, 이거 24일 날
발표가 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난주 정도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으지 맞아요. 못한 거죠. 예.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이달 말에 10월 30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도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연준 위원들도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하지 못하고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안개 네. 속에서 비행기를 모는 것과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 결정을 할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장하고 물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장은 둔화되는 것 같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서 성장이 둔화되면은 금리를 낮춰야 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 결국에는 자기들이 적정선이라고 보는 것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장이 더 멀어진 것 같으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야겠죠. 되는데.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써 이걸 갖다가 덮으면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내리려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세게 나오거나 하면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그렇죠. 변수도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세네 또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네, 그게 그렇죠. 또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지금 걸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캐펙스의 성장 사이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완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맞습니다. 텐데 예. 그 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연준이 4.25%나 되는 금리를 낮춰주면서 이 뒤를 갖다가 백업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세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대감이 흔들리게 되니까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이 산발의 틀 중에 하나가 네.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한번 꼭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셧다운 이런 이슈 나오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 CPI는 반드시 나와서 이거 해결해야 해. 네네. 이 직원들한테 이런 네네.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요거 발표되니까 중요하게 CPI 지표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심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현대차, 기아 오늘 또 52주 신고가 가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1,400원 시대 뉴 노멀 이런 단어도 종종 등장하고요. 네네. 지금 보니까 한 1,420원 정도이긴 합니다만 계속 좀 불안한 흐름들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예.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라는 걸 겪어보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뭔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IMF도 겪어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달러가 너무 세서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럼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도 뛰어 올라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압도적인 성장세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달러가 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굉장히 큰 우려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어떤 마켓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3,500억 달러 관련된 이슈하고 이 관세 문제는 반드시 좀 원활하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관세에 관한 협상 자체가 교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9월달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9월달부터 이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네.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최근에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더 올라갈까? 일단 금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의 금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다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다가 금을 담아야 되느냐라고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 이유들하고 이걸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올해 초에 금 가격이 뛸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죠. 결국에는 나는 세계의 경찰,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알아서 지정학적 해라, 리스크, 그렇죠. 이러면서 지정학적인 국방비. 리스크를 갖다가 키울 가능성이 네, 높아져요. 네. 그리고 요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정학적인 불안에 대한 요인을 갖다가 상시화 만들어 올 수 있는데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상시화는요. 포트폴리오에 금이라는 자산을 담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예. 요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이 화폐 가치 하락 중에는 실질 금리의 인하하고 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걸 잠깐 좀 보시죠. 약간 복잡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금이라는 건요. 실물 화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종이 화폐의 대표거든요. 종이 화폐는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줘요. 근데 금은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안 줍니다. 그러면 원래 이자가 예,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종이화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더 준다. 그럼 종이화폐의 매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네, 네. 종이화폐의 매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물화폐인 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네.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금 가격이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질 금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차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 10%입니다. 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줘요? 너무 좋네요. 그런데 물가가 10%씩 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 금리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차감한, 물가 예.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가 실질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게 실질 금리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는 명목금리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명목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마이너스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네, 포인트인데 명목금리를 낮춘 게 물가 상승을 오히려 자극하게 되면은 명목금리가 낮아졌는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실질금리가 더 밑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네. 생깁니다. 그럼 실질금리가 꽤 낮아지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더 부각이 될 수가 그러네요. 있겠죠. 예.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실질 금리가 더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죠. 요걸 바라봤었을 때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금 가격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긴 호흡에서 봤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 예. 내지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으로 대변되는 실질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 이게 이어질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부채가 많습니다. 네. 특히 선진국들이 그러면 이 국가들이 부채가 많으면 아무래도 실질 금리를 높였을 때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금리를 높게 가져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좀 보이게 되죠. 약간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더라도 그럼 이런 것들은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조금 긴 호흡에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좀 담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네네. 봐주십시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자산인 금을 대표적인 포트에 네. 있어야지 안심한다. 네, 그렇죠. 부분. 예, 두 일부라도 번째는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화폐 가치가 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네네. 실질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그렇죠. 유리하다라는 예. 게 이제 두 번째 실질 금리가 말씀해 주시고. 내려가면서 예. 이제 그 결국에는 예. 종이 화폐가 아닌 네. 실물 화폐인 금의 가격이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예. 이거는 또 긴 호흡에서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금 같은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빚 부담이 크니까 국가의 그렇죠. 부채가 그렇죠. 금리 인하라고 파월 연준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빚 부담이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 것들이 금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죠. 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대에는 네네. 어쨌든 금이 더 매력적이라는 건데 네네. 앞으로 더 몇 차례 속도 조절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연준의 기준금리 네. 인하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연내에는 2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네. 지금 현재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는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19년도에도 그렇고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는
한두 차례 끝난 게 아니라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하고 이제 12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미리 예방 주사를 네, 맞는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예. 내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시장하고 그다음에 연준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시각이 다 달라요.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은 내년에 한 번 더 낮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두 번 더 낮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4번 더 낮춘다. 트럼프 그리고 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네. 전체 결국엔 지금 현재 금리가 4.25인데 이걸 1.5%까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약간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좀 많이 낮춰달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제 올해는 2차례 더 인하를 하고 내년에는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를 크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금리도 많이 내려오게 돼요. 네.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오거든요. 이게 자산 가격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연준이 이걸 바라보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많이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올해 2차례 추가 인하와 함께 내년에는요. 시장의 기대보다는 적은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에서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게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으로는 브레이크를 내년에 걸 가능성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시대는 맞는데 네네. 좀 속도 조절이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시대인데 이러면서 최근 AI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네. 뭐 AI만 약간 묻으면 막 급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세라서 이거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네. 지금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도 탄탄하고요. AI의 캐펙스 사이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실제 성장을 가져오는 주체가 빅테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의 수혜까지 받는 건데 이쪽은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빅테크는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 빅테크의 자산 가격 상승을 갖다가 견제하는 것보다는 실물 경제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겠죠. 예. 그럼 빅테크 입장에서는 지금 연준의 4.25라는 금리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실물 경제의 둔화를 바라보면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4.25의 금리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거기서 금리를 계속 낮춰주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성장 사이클을 가져가는 것하고 두 번째는 양극화의 수혜를 받는다는 점 이게 이제 빅테크의 강세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만 이제 이 빅테크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최근에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는 투자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아가는 것보다는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에 이제 빅테크를 담으시는 전략,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조언해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이펙 이제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네네. 있어서 뭐 거물들이 뭐 대거로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해내야 되고 경제적 가치도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이 경제를 바라봐야 될지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예.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관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이제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끼리도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갈 것 같고요. 네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생산적인 재정 정책,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쓰자는 거죠. 생산성이 나오는 그런 산업에다가 우리는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돈이 예, 그런 거기서 얘기- 벌리니까. 그렇죠. 돈이 벌리는 곳에 빚을 네네네. 내서 투자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 자체가 지금의 성장을 가리키기에는 굉장히 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시기고요. 관세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결국에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이게 효과적으로 좀 문제가 해결될지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이슈죠. 네네. 3,500억 달러 관련된 그 이슈가 아까 말씀해 예, 주신 그렇습니다. 거. 네.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게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돼서 우리가 이 3,500억 달러의 부담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관세의 부담, 25% 관세율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다른 국가들하고 또 일본도 그렇죠. 미국하고의 관세 분쟁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들 간의 모임에서요.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남은 기간 중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의 장이죠. 여기에서 정말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주최국인 만큼 네네.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를 잘 이해해야지 투자로 이어가는데요. 그 맞춤형 전략 말씀 많이 잘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좀 맞겠나고 이부 많이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4중 전해가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추락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졌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사실 예. 중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예. 기본적으로 또 중국에 투자하는 중화 기미들도 많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예. 3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8%로 집계가 됐어요. 네. 1분기에는 5.4%였고 2분기에는 5.2%였는데 성장률이 많이 둔화하긴 했죠. 예. 이게 분기 성장률이 4%대에 그친 게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이제 상반기 5.3%였는데 3분기에 5% 밑으로 나오면서 이제 3분기까지 반영하면 5.2% 좀 낮아졌고 이게 사실 미국과 관세 전쟁 뭐 지금 여전하죠. 근데 그럼에도 수출은 조금 괜찮았지만 이제 내수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러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데 중국의 경제 중에 이제 내수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한 60% 이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볼 때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은 5%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침에 증거사 리포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했다.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항상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가 이제 중요한 네. 거라서 예상치에는 부합했거나 조금 높았다라는 평가였고 이 정도면 굉장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주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세부 지표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내수가 되게 안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9월 소매 판매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늘어나는데 그쳤더라고요. 이게 지난 5월에 6.4% 기록한 후에 계속 이제 둔화하는 추세인 건데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가 계속 이제 이고환신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고환신이라는 게 그냥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라든가 기업이 뭐 노후한 제품을 좀 교체를 할 때 정부가 좀 지원을 하면서 좀 많이 바꿔라. 뭐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데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가전제품, 가구 이런 소비재를 조금 주로 바꿨고 기업은 이제 노후 설비, 네. 장비 이런 거 교체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내수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좀 키우자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2024년 3월부터 대규모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 가구, 통신장비 뭐 이런 것들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제 고점 찍고 조금 그래프를 그려면 쭉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좀 내리막길을 그랬군요. 콕히 이제 네.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정부의 지원금도 좀 줄어든 게 하반기에 이구환신 보조금이 1,480억 위안이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는 1,620억 위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줄었고 네. 이제 이게 2024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사실 그 전에도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바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바꿨다. 그러니까 교체 수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중국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외식 자제령을 좀 내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외식 지출도 이제 3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근데 경제 성장을 이끄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인데 그렇죠. 투자는 네. 덜 투자도 됐나요? 부진했습니다. AI 왠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 이제 수치를 보면 네. 고정자산 투자가 네. 1월부터 9월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5% 감소했어요. 아, 이게 2020년 8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건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퍼지던 코고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투자가 더 얼어붙었다는 의미인 거고 그동안에 사실 중국 경제를 이만큼 끌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는데 이 부동산의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액을 보니까 이것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 투자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보통은 이제 민간에서 투자가 줄어들면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네네. 좀 메워주는 경향이 있는데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고 침체되고 안 좋으니까 지방 정부들조차도 이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 인프라 투자 증가폭이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난 거고 민간 투자 자체도 3.1% 감소했습니다. 손을 좀 못 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서. 그쵸.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계속 한창인데 수출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사실 수출 예.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네,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미국 전쟁,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지금 한창인 거죠. 음. 뭐 사실 지금 뭐 대규모로 관세를 확 부과하기 시작하거나 네네. 이런 건 아닌데 뭐 약간 좀 히스토리를 좀 짚어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행정부 들어서 초반에 이제 무역 전쟁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계 57개국의 부가월 상호 정책 발표하면서 중국에는 34%,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우리도 34% 부과하겠다 이렇게 약간 맞불을 놨고 그 이후에 미국이 그럼 우리 104% 할게 그러다가 125% 할게 145% 할게 이렇게 점점 이제 세 자릿수까지 늘어났고요. 중국도 이제 대미 관세율을 34%였는데 이게 이제 84%, 125% 이렇게 높이면서 거의 이제 치킨 게임 양상을 좀 네.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하면 둘 다 공멸한다라는 이제 서로 이런 느낌을 좀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면서 지난 5월에 이제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 낮추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30%,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10% 이렇게 부과하기로 이제 조정을 했고 추가 관세의 24%포인트를 더하는 것도 이제 90일 유예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휴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최근에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제 히토류 수출 네네네. 인제 제한하고 미국이 그럼 우리 이제 고관세 미기겠다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재발된 분위기인데 이게 뭐 지금 기술이라든가 자원 수출부터 높여가면서 미국은 계속 중국에 대한 수출을 막고 있고 또 뭐 거래 제한 대상에 이제 자회사 뭐 중국의 이제 화웨이 같이 수출 통제를 받는 기업의 자회사까지 포함하고 이러면서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실제로 고관세를 물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뭐 어쨌든 경제는 저는 그렇죠. 거의 네. 뭐 80% 이상이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이제 이 수출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우려도 있었고 미국이 다른 주요국에 대해서 이제 8월 1일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사실 베트남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이 수출 장벽도 굉장히 높아지는 셈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거에 따른 영향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3분기 수출이 전년 대비로 6.5%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절대 규모로 봐도 3분기 수출이 9,700억 달러니까 이제 역대 두 번째로 이제 좋았고요. 특히 9월 수출은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도 전년 대비로 8.3% 증가했으니까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이렇게 수출이 의외로 견조했다라는 건데 그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이 굉장히 큰 무역 상대국이고 네네. 뭐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절대적으로 높긴 한데 이게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여러 가지로 가해졌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꾸준히 미국 이외의 수출을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좀 해왔던 게 지금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3분기에 나라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미국만 줄어들고 나머지 국가들의 이 수출은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럼요.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뭐 아세안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연합, EU로의 수출도 견조했거든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경기가 일부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수입이 많이 늘었고, 우회 수출이 어려워진 데에 따른 타격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5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요 우회 수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를 이제 통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실어
15분의 수출 규모가 42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게 중국 5월 수출의 1.3% 수준에 불과를 하니까 이게 주요국의 상호관세를 높이는 거에 따른 우회 수출 타격도 사실상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중국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수가 좀 부진하는 게 네.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이제 동결했다라는 맞아요. 이벤트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예. 뭐 GDP 발표와 이제 네. 금리 결정과 그리고 그 사중 전회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어제 인민은행이 10월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했어요. 이게 5개월째 동결을 한 건데요. 네.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연 3%,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금리 연 3.5%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 하방 압력 커지고 있지만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연말 정도면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좀 내놓고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높잖아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 4분기 들어서는 인민은행도 금리를 낮추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통화 완화 정책에 더해서 이제 부동산 활성화 같은 이제 부양카드를 꺼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 일단 이제 소비 진작, 그러니까 내수 진작 쪽에서 소비를 좀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 이제는 그 이구환신 정책이 구시로 이제 내구재에 집중이 됐다면 이게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가 8월에 이제 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일단 내놨고요. 9월에도 몇 가지 이제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보면 뭐 예술이라든가 영화 이런 창작물을 좀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뭐 이런 인프라를 좀 확충하겠다. 그걸 통해서 뭐 의료, 레저, 휴양 부분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완화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좀 끌어모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맞춤형 관광 상품 출시 그리고 외국인 학생 유치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무비자 된 다음에 한국인들도 중국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이런 제한 조치를 좀 완화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와서 중국 경기를 좀 부양하는 데 기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추락하는 흐름인데 그런 경기 부진은 한동안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예. 전반적으로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좀 높긴 그래요? 하죠. 예. 이게 내수 부진 그리고 부동산 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책 일부 정책으로 확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후 외환인 것 같아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내수도 힘들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무역 정책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건데 올해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그러니까 목표치가 5%예요. 그게 이제 4분기에 최소 4.5%를 달성해야 올해 5% 성장이 가능한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거를 보면 중국 4분기 성장률이 아마 4.3%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은 한 4.8%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좀 부합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게 산업 생산을 보면 3분기 전년 대비로 6.2% 증가하는 걸로 증가율 자체는 둔화하긴 했는데 이게 월별로 보면 7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5% 정도로 낮아졌었어요. 네. 그게 9월에는 6%로 좀 올라갔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뭐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전력 발전기기 이런 데서 생산이 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첨단 산업인 거잖아요. 여긴 늘었군요. 그렇죠. 전력 발전기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서 이런 첨단 산업에서 뭔가 생산이 늘어난다면 중국 경제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면서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면이 좀 있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 내년인 거죠. 내년 성장률 5%는 좀 힘들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블룸버그가 집계한 2026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2%예요. 아마 중국은 또 5%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이제 고수를 할 것 같긴 한데 뭐 증거사의 분석을 보니까 일단 핵심은 내수 부분의 회복이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내수가 회복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구환신 정책 같은 것도 이미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런 소비 부양책 효과도 지속 가능하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보고 있는 시각도 좀 있고요. 이게 절대적인 성장률 자체는 사실 5% 성장률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중국은 이제 성장 가도를 달려왔고 그 중국 경제가 5% 정도 성장에 그친다면 그 5%의
프리미엄을 줄 만한 레벨이냐라는 이제 의문은 좀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에 부합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수요 기반이 취약하고 경기도나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놔서 5% 맞출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급한 거냐, 아니면 지금 5% 밑에 성장률을 이제 용인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면 사실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더 유리한 면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에 집착할 건지 중장기의 경제 이 활력을 갖추는 데 집중할 건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어떤 면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중국의 미래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말씀해 주다시피 4중전회가 개막이 네. 됐는데 청사진을 제대로 좀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네. 사실 다중전회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국 대표회의를 열어서 네. 중앙위원 약 200명 정도 선출하거든요. 이 분들이 이제 국정 그리고 공산당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중전회라고 부르는데, 보통 중전회는 당대회 이후에 5년 임기 동안 이제 7차례 열려요. 그래서 1중전회는 당 최고 지도부를 뽑는 이제 회의고, 2중전회는 보통 이제 국가주석, 총리 이런 국가 지도부를 이제 인선을 하는 회의고, 3중전회부터가 이제 경제정책, 예. 그리고 이제 뭐 발전 방향, 그리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당내 조직, 통치기구 정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20일부터 23일까지가 4중전회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인 건데, 지금 14차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올해로 이제 끝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건지 그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제 지금 4중전회의 가장 큰 현안인 건데,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지금 예. 워낙에 미중 무역 전쟁에 뭐 내수 부진에 부동산 침체, 뭐 안팎이 힘든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4중전회에 이제 쏠리는 시선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하면서 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은 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방향, 숫자 이런 거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고, 원래 이렇게 전체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로 이제 공식화하지는 않고요. 전국 인민대회에서 이제 전인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내년 3월에 열리는데, 그 전인대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그게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중전회 때 대략의 이제 분위기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5개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맞추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는 예, 나오지는 예.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뭐 이제 인공지능 AI 같은 이제 과학기술의 혁신이라든가 뭐 탈탄소라든가 서비스 소비 진작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단기적으로 소비 시작을 하는 쪽보다는 첨단 기술 투자,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먹고 살아야 될 그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제조 공급망을 이제 지금 뭐 기술 관련된 패권 전쟁 시대잖아요. 여기에 맞게 좀 재정비를 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취약점이 뭐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첨단 산업은 상당히 앞서 있고, 이제는 사실 대륙의 실수란 말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워낙에 중국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우리 로봇 청소기만 봐도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에서 이제 나왔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가야 될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12월에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서는 2026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지켜봐야 네. 우리가 중국 경제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도 꽤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학개미라고 불리죠, 우리가. 사실 미국 주식에 절대적으로 투자를 예, 많이 예. 하고 있긴 한데, 올해 들어서 해외 주식 투자 동향을 이제 어제 세이브로에 들어가서 좀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올 들어서 217억 달러 정도 순매수 가장 많이 사들였고, 홍콩 증시에서 4억 3천만 달러 순매수했고, 유럽 증시에서 6,200만 달러 순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홍콩, 유럽 순이더라고요. 일본, 중국 증시에서는 사실 순매도였는데, 중국 증시에서는 3,800만 달러 순매도를 했어요. 워낙에 중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고, 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국 증시로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한 달간 중국 증시 중에서 뭘 많이 샀나 봤더니, 그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인데 AI 반도체 설계 기업이에요. 1,482만 달러 순매수해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열관리 시스템 업체인데 저장 입는 기계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국 하면 이제 뭐 제약사들 뭐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AI 뭐 이런 약간 최첨단 산업의 선봉에 있는 종목들을 중학기민들이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신매수 상위 10위 안에 보니까 뭐 에너지 절감 시스템 제공하는 업체라든가 뭐 스마트 제조 서비스하는 뭐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뭐 반도체 장비 업체인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 그리고 뭐 차이나 AMC 로봇 ETF 이런 것도 이제 상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AI 로봇 같은 이제 최첨단 산업의 이런 관련주를 많이 샀는데, 이게 우리 미국 증시에서 사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AI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그러네요. 봐요. 근데 네. 중국 증시 자체는 그러니까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거기서 중국 정부가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산업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뭐 나중에 이제 12월에 경제공작 회의라든가 내년 3월에 전인대 이런 데서 나오는 경제 정책들을 보면서 어디에 방점을 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한다면, 중국은 워낙에 내수 시장이 받쳐주는 이제 나라니까 네.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이벤트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싹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문성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차 전지 전략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2차 전지 섹터는 이분에게 맡겨보세요.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JP모건의 안보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 이 네네.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투자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뭔지 좀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10월 예. 13일 날 사실 발표가 됐었는데 네. 이게 그전에도 사실 그 JP 모건 체이스에서는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다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투자 규모를 갖다 일단 대폭 늘린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JP 모건 체이스가 왜 이런 이니셔티브,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거며,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비롯해서 사실 그 JP 모건 체이스가 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매우 엄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보는 거라고 하니까 또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예. 이게 현지 시간으로 10월 13일 날 발표된 거니까 지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예. 그 정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제 목표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인프라와 기술 기반을 미국 국내에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의 강인함을 강화하겠다. 국가를 위해서네요. 미국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미국 행정부가 꾸준하게 해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죠.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네, 그게 분명히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제조 역량, 그 다음에 그 양산 능력, 그 다음에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공급망, 네. 그 다음에 각종 인프라가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갖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지 않으면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이제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국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간의 어떤 경쟁에서도 네. 자신들이 열의에 처할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을 갖다가 드디어 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이. 이런 의미로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이라는 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심 강물, 그다음에 제품 제조 역량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이라고 한다면 중국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의존하고 있다는 제이미 다이먼 CEO의 인식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 지정학적 리스트가 이렇게 폭발하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사실 뭐 중국에 크게 공급망을 의존한다고 해서 가령 뭐 핵심 공급망도 그렇고요. 또 아니면 전략 산업들도 뭐 중국에 의존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히토류 같은 것들도 의존한다고 그래도 뭐 수출 통제라든지 이걸 갖다 레버리지로 삼지는 않으니까 양국 간에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분출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국, 특히 자신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경쟁 상대국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 공급망을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갖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JP모건은 상업적 목적임을 갖다 계속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에 발을 맞춘다. 뭐 이런 느낌도 일단은 지울 수는 없겠죠. 예. 그 이제 미국의 핵심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 네네. 굉장히 이제 통 큰 투자, 이제 투자 규모는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네네네. 그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JP모건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또 여러 가지 면면들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 통 큰 투자가 맞는지 규모부터 좀 말씀해 이게 주시면 향후 10년간 예. 최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1조 5천억도 5천억 달러. 많은데 거기에 달러가 달러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1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러니까 JP모건.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돈이 지금 네, 3,500억 달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원 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거 기존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50%가 높아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직접 투자도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주 선정한 기업, 그 선정한 기업, 선별된 기업한테는 100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벤처 투자 형식으로 직접적인 투자도 할 거며, 이 뭐 2,100조 원 정도 규모가 아까도 얘기했죠. 직접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융 지원이겠죠. 그 다음에 금융 주선, 뭐 지분 투자 등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미국의 안보 및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걸 갖다가 다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네. 이걸 갖다가 회복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핵심 전략 분야를 좀 뜯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게 예. 이제 우리가 자꾸 그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민간 기업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투자에 나서지는 그러니까 이게 않아요. 이게 돈이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동시에 국가에 다 도움이 되는 이런 분야를 선정한 거고. 결국 비즈니스를 괜찮게 그렇죠. 봤다라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전략 산업이라는 건 그만큼 비즈니스의 가치가 높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4개 분야 27개 세부 섹터입니다. 27개 세부 섹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텐데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망 및 첨단 제조. 이제 좀 포괄적이라서 그 의미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 예. 여기에는 히토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뭐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 전구체,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나노 소재, 그 다음에 조선업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방 및 항공우주, 그러니까 방위기술, 드론, 위성 발사체, 뭐 군수품 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 번 관심을 가져야 에너지 독립성 및 보건력.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성을 갖다가 어디서 추구할 거냐? 결국은 ESS.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에너지 독립성을 앞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과거처럼 뭐 오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미 미국은 오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통 그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에 대해서 에너지 독립을 이뤘죠. 그런데 왜 현재 수준에서 다시 에너지 독립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느냐? 결국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우리가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이게 핵심 전략 산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분산형 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한테 밀리고 있어요, 사실.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게 SMR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및 전략 기술은 향후 이제 진행될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부분들이겠죠. 뭐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2차 전지에 관해서 주로 설명을 하니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JP모건은 어떤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가 2차 전지 밸류체인이 필수적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JP모건의 통큰 투자가 4대 투자에 좀 집중해야 될 건데 그걸 나눠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딱 보아하니 네. 정말 사업은 맞는 게 최근 돈이 쏠리고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이제 포함이 됐다는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전격 분석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요즘 또 ESS 이런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네네. 관련주가 또 떠서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들을 거리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산업을 에너지 독립의 어떤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이런 네.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미의회, 의회 예산국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배터리는 전략 산업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도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간까지 나서서 2차 전지를 갖다가 에너지 독립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에 관련된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 및 광물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들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셀, 소재 광물 전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임을 갖다가 확인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셀 부분은 어떨까요? 배터리 셀 부분은 일단 이 JP 모건의 이번 어떤 이니셔티브라는 거는 미국의 미국 내의 어떤 제조 생산 역량을 갖다 강화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전부 다 지금 미국 회사들이랑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 내에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북미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일정 부분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소재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JP모건은 공급망, 첨단 제조, 나노 소재 등을 갖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 북미 내에서 그렇다면 어떤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북미 내에서 전구체, 전구체, 분리막, 예, 분리막. 전해질, 공장을 갖다가 현주화를 갖다가 완성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이거는 JP모건이 유심히 타겟으로 보고 있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민간, JP모건이 추진하는 민간 금융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미국 테네시 공장 지금 건설 중이죠. 네. 에코프로비엠도 뭐 캐나다 쪽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이런 움직임들이 금융 지원이라든지 현재에서 거대 투자은행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가셔야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대부분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물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광물 부분에 이제 JP모건이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탈중국 공급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뭐 포스코 그룹의 가령 뭐 아르헨티나 염호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리튬 생산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뭐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호주 리튬 업체랑 이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수혜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간추려 설명을 하면 북미 내 현주화를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IRA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이미 다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JP모건 금융지원 패키지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미국 정부의 어떤 탈중국 의제에 더해서 민간 자본까지 이를 뒷받침한다면은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동시에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만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전략산업이라는 걸 갖다 JP모건이라든지 이런 민간 금융기관, 거대 금융기관이 인식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ESS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주목을 받을 수밖에는 사실 없을 거예요. 아, 나왔네요. 예, AI 혁명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AI 혁명을 갖다가 이걸 계속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산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력을 갖다가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전력원 중에서 그게 뭐냐? 제가 계속 이 시간에 주장을 하지만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의 조합이거든요. 네, 이게 건설 기간이 가장 빨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AI 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은 재생에너지와 ESS의 조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JP모건의 이번 이니셔티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목표 주가가 막 오르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그런 매각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겠죠. 뭐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JP모건까지 목표가를 그러니까요. 상향했으니까. 네. 보수적인. 예,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나라 이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주목해서 본 리포트는 10월 15일 날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이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EV의 어떤 둔화, 보조금 종료에 대한 둔화 이상으로 ESS 어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그거를 갖다 보충하고도 훨씬 더 남을 거다라는 보고서의 어떤 결론입니다. 네. 사실 ESS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국제에너지기구 다르고 민간 연구기관 다르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는 거는 여기서 굳이 말한다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ESS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북미 ESS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20기가와트에서 내년입니다. 31기가와트로 상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EV 향으로 나가는 배터리 양이 내년에 26기가와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EV 향으로 나가는 것보다 ESS 출하량이 더 높다라고 훨씬.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보다.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ESS 향으로 나가는 게 2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kW당 단가가 ESS 배터리 쪽이 훨씬 높으니까. 고수익이요. 네, 고수익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ESS 시장이 EV 시장을 갖다가 훨씬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도 바꾸고 있고요. 렌신 공장, 그러니까 GM 상공장도 LFP 배터리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다 조인트 벤처도 이거 EV가 주춤하니까 전부 다 ESS로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북미 시장에서 EV의 출하량을 갖다가 훨씬 능가하는 ESS 출하량이 기록될 거고 매출액은 2배 이를 거다. 따라서 EV 시장이 자칫 주춤하더라도 ESS가 그걸 갖다 충분히 상쇄하고 또 남을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가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ESS의 중요성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JP모건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AI의 수혜는 ESS가 받아가고 있고요. 그 ESS 시장 성장성 때문에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그 레벨업하는 이유도 네네. 직접적으로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JP 모건이 통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네요. 자, 오늘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